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와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7일이었죠.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기업 디스크 메디슨, 종목 코드로는 IRN인데요.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20%가 넘게, 정확히는 20.95% 급등해서 89.9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와, 정말 시장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현상, 이 디스크 메디슨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 뒷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의 바탕으로 그 속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죠. FDA가 에리트로포이에틱 프로토포르피리아, 좀 기네요. 보통 EPP라고 부르는 희귀 질환인데 여기에 대한 치료 후보 물질 비토포틴에 대해서 국가 우선 심사 바우처 CMPV라는 걸 부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허가 절차가 좀 빨라진다, 이 정도로 보기에는 주가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단순한 패스트트랙 지정과는 좀 무게감이 다른 뉴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디스크 메디슨이라는 기업의 어떤 전략, 또 변화하는 규제 환경, 그리고 그 약 자체의 어떤 숨겨진 과학적 가치나 시장의 기대감,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다각도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번 풀어보죠. 우선 디스크 메디슨이라는 회사부터 좀 짚어보면요. 혈액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텍,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상 단계,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된 제품은 없는 개발 중심의 회사죠.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된 핵심 약물 비토포틴이 원래는 그 거대 제약사 로슈 아시죠? 네, 알죠. 스위스 제약사. 네, 그 로슈가 조현병 치료제로 개발을 하다가 실패했던 약물이다. 여기서부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약물 재창출, 영어로는 drug repurposing이라고 하는 전략의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약물 재창출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임상시험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다른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던 기존 약물들 있잖아요. 그런 약물들 중에서 혹시 다른 질병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하. 디스코이 메디슨은 로슈가 조현병 치료로는 포기했던 이 비토퍼틴이라는 약물이 희귀 유전 질환인 EPP 환자들에게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적인 거죠. 그런 과학적 가설을 세우고 그걸 지금 임상으로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영리한 접근인가요? 이게 왜 영리하냐면요. 이미 어느 정도 사람에게 써봤던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정성 데이터 같은 게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실패 확률도 엄청 높고요.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신약 가능성을 탐색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실패한 자산에서 그야말로 보물을 찾아낸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FDA가 새로 만든 제도, 국가 우선 심사 바우처, CMPV, 이걸 또 기가 막히게 활용했어요. 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네,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 CMPV는 뭔가요? 이 CMPP는요, 예를 들어 팬데믹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것처럼 미국 공중보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약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좀 밀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는 거군요. 네, 핵심적인 혜택은 신약 허가를 심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이게 보통은 1년, 길면 1년 반도 걸리거든요. 네. 이걸 6개월에서 8개월 수준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단축시켜준다는 겁니다. 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단축이죠.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우선심사 바우처, PRV라고 불렀는데 PRV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PRV는 좀 달랐던 게 그걸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팔 수가 있었어요. 꽤 비싼 값에요. 네. 바우처를 판다고요? 상품권처럼? 네, 약간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약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바우처의 시장 가치에 더 관심이 쏠리기도 했고요. 그럼 이 CMPP는 다른 건가요? 못 파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CMPP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아하. 그 약 자체에 주어지는 일종의 훈장 같은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FDA가 공식적으로 이 약은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냥 절차가 빨라지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 상징적인 가치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정말 큽니다. FDA의 강력한 지지 선언 같은 거죠. 이야, 그럼 디스크 메디슨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이 버려질 뻔했던 약에서 새로운 과학적 가치를 찾아낸 통찰력, 그리고 또 마침 새로 생긴 이 CNPV라는 규제 환경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활용한 전략적인 민첩성, 이 두 가지가 정말 환상적으로 결합해서 기업 가치를 단숨에 이렇게 끌어올린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학적 발견과 전략적 기회 포착 능력이 시너지를 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CNPV가 단순한 심사기간 단축 이상의 의미,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더 얻게 되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CNPV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이득이죠. 네, 그게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네. 특히 디스크 메디슨처럼 아직 수익 없이 연구 개발만 하는 임상 단계 기업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소위 캐시번이라고 하잖아요. 현금 소진 속도. 근데 심사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줄어든다는 건 그 기간 동안 나갔어야 할 막대한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그만큼 빨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약을 팔아야 투입된 돈을 회수하고 또 다음 연구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FDA의 공인 효과입니다. 공인 효과요? 네. CNPV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FDA가 이 약은 혁신적이고 미국의 공중보건에 기여할 만큼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 인증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약간 품질 보증 마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나중에 약이 실제로 출시됐을 때 의사들이나 환자들 그리고 약값을 지불하는 보험사들한테도 이 약은 믿을 만하다. 국가가 인정한 중요한 약이다. 이런 강력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에도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아주 큰 무형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확실성 감소 효과입니다. 불확실성 감소. 네. 신약 허가라는 게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부작용이 발견된다거나 경쟁 약물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그런데 CNPV로 심사 기간 자체를 확 줄여버리면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위험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개발 막바지 단계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지는 겁니다. 아하. 종합하면 CNPV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좀 빨리 해주는 걸 넘어서 신약 개발의 가장 마지막 허들, 이 허들을 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추진력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FDA가 이건 우리가 보증하는 국가대표급 신약이다. 그러니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우리가 팍팍 밀어주겠다. 이렇게 공인 딱지를 땡 붙여준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FDA의 강력한 지원 사격을 받게 된 약, 비토퍼틴, 이게 치료하려는 병인 EPP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도 좀 어려운데 EPP,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이걸 알아야 비토퍼틴의 진짜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PP는 에리트로포이에틱 프로토포르피리아의 약자인데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산소 운반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과정, 그 합성 과정에 특정 효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 희귀 유전 질환이죠. 프로토포르피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프로토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빛, 특히 햇빛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햇빛죠? 네, 그래서 EPP 환자분들은 햇빛에 아주 잠깐만 노출되어도 피부가 막 타는 듯한 정말 끔찍한 통증을 느끼고요.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심각한 피부 손상까지 입게 됩니다. 와,
그럼 밖에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야외 활동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요. 심지어 실내에 있는 밝은 조명에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커튼을 치고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삶의 질이 완전히 네,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현재까지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햇빛을 최대한 피하는 것 외에는 표적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의학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수요, 미충족 수요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자분들 고통이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조현병 치료제로 개발되던 비토포틴이 어떻게 전혀 다른 기전으로 보이는 이 EPP에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합니다. 실패한 약이 어떻게 이런 반전을 특정 단백질, 글라이신 수송체 1, 줄여서 GLYT1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억제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영향을 주려고 개발됐던 약이었습니다. 조현병 치료에는 결국 실패했지만요. 그런데 디스크 메디신 연구진들이 이걸 포기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계속 파고든 거죠. 혹시 다른 데는 효과가 없을까?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비토포틴이 원래 목표했던 GLYT1 억제와는 별개로 EPP의 원인 물질인 프로토포르피린이 생성되는 그 경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원래 타겟했던 작용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한 거군요.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작용 기전을 찾아낸 거죠. 소위 오프타겟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 EPP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더니 결과가 좋았던 겁니다.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통증, 즉 광감인성을 개선해주고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도 늘려주는 등 삶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은 거죠. 이야, 실패한 약물에서 정말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으로 떠오른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지점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과학적 발견이 마침 딱 맞아떨어진 규제 환경의 변화, 즉 CNPV라는 기회와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과학과 규제가 만나서 가치를 폭발시킨 거죠.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 그 과학적인 집요함이 결국 FDA의 이런 강력한 인정, CNPV까지 이끌어낸 거군요. 네, 그런 끈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자, 그런데요. EPP처럼 환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은 희귀질환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이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는 걸까요? 보통 생각하면 환자가 많아야 큰 시장이고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그게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희귀질환 시장만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높은 약가 착정 가능성입니다. 약값이 비싸다는 거군요. 네, EPP처럼 마땅한 대안 치료제가 없는 분야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혁신 신약, 소위 First in Class 약물은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한 명당 약값이 아주 높으니까 전체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총 매출 규모는 상당할 수 있는 거죠. 환자 수는 적어도 객단가가 높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시장 독점권입니다. 독점권이요? 네. 많은 국가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허가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경쟁 약물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시장 독점권을 보장받아요. 와, 7년이나요? 그럼 경쟁 없이 그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거네요? 네, 사실상 그 기간 동안은 독점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경쟁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메리트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자와 의사의 높은 충성도입니다. 충성도. 네, 이게 생명과 직결되거나 아니면 EPP 환자들처럼 삶의 질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약이잖아요. 이런 약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나 또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잘 안 바꾼다는 거군요. 네, 더 획기적으로 좋은 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그 약을 처방받고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세 가지 요인, 즉 높은 약가, 법적 시장 독점권, 그리고 높은 충성도,
이게 결합되면서 희귀질환 시정은 제약사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분야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환자 수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럼 디스크 메디슨의 비토퍼틴이 만약 최종 허가를 받게 된다면 이 EMP라는 미개척 시장을 거의 선점하면서 정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로 캔터 디지털 같은 투자 분석 기관에서는 목표 주가를 132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겠고요. 네,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10월 17일에 있었던 그 주가 급등 현상. CMPV 획득이면은 뉴스 하나에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했는데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열광을 한 걸까요? 네, 시장은 이 CMPV 획득이라는 사건이 가져올 여러 가지 긍정적인 미래 변화들을 현재 가치로 즉시 아주 강하게 선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재무적인 효과를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미래 수익의 가시성 증대 및 현재화 효과입니다. 미래 수익의 가시성 증대.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신약 출시 시점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던 수익이 바로 눈앞에 좀 더 가깝고 뚜렷하게 다가온 느낌이랄까요? 아,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땡겨왔다 이런 느낌? 네, 비슷합니다. 할인율 개념으로 보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되는 폭이 줄어드니까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기업 가치 평가에는 긍정적입니다. 둘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현금 소진 리스크 감소 효과입니다. 네, 캐시번 리스크요? 네. 임상 단계 바이오텍은 계속 돈을 쓰면서 버텨야 하잖아요. 상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죠.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CMPB 획득으로 상업화 시점이 확 앞당겨지면 그만큼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만약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건 특히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바이오텍에게는 아주 중요한 호재입니다. 확실히 재무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건 큰 장점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입니다. 기관 투자자요? 네. FDA가 CMPB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공인 딱지를 붙여준 거잖아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좀 더 규모가 크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아, FDA 인증이 있으니 좀 더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 수급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이게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지표 같은 걸 봐도 적극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이런 복합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결국 그날의 주가 급등은 CMPB 획득이라는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미래 수익의 개선 가능성, 또 재무적인 안정성 강화, 그리고 시장의 신뢰도 상승 같은 이런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들을 시장이 그냥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네.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런 바이오텍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디스크 메디슨의 주가 급등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1. 실패했던 자산을 발굴해서 혁신적인 치료제로 바꿔낸 기업의 과학적 역량. 2. 또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읽고 절묘하게 기회를 포착한 전략적인 판단. 3. 그 약이 타겟하는 EPP라는 질환, 정말 치료제가 절실했던 희귀질환 환자들의 그 미충족 수요. 4.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열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높은 잠재력과 기대감.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각각의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만들어낸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폭발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례는 과학,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규제 환경이라는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또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다른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잠재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교본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 바이오테크 분야 투자를 볼 때는 단순히 임상 결과가 어떻다 하는 그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정부의 규제 환경 변화, 또 목표 시장의 특성까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토포틴처럼 한때 실패의 낙인이 찍혔던 약물이 어떻게 극적으로 부활하는지를 봤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여러 제약사들의 그 창고 속이나 연구 노트 속에는 또 어떤 숨겨진 잠자는 자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잠자고 있는 자산들이 또 다른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혹은 디스크 메디슨의 경우처럼 시기적절하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만난다면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한 번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